안녕하십니까. 정견TV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시야를 넓혀서 중국과 이제 인도를 좀 비교해서 특히 실용주의가 중국과 인도에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사례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중국과 인도를 우선 하나의 숫자로서 간단히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뒤에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면적에 있어서 육지와 바다를 전부 합해서 면적에 있어서 중국은 959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는 32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의 한 3분의 1이 조금 더 되죠. 그래서 상당히 큰 국가죠. 인도와 대륙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의 대륙과 비슷한 거로 쳐서 인도와 대륙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파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아주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구를 말씀드리면은 인구는 중국이 14억 3천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14억 3천만이 있고 인도는 13억 6천만 7천만 이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보면은 중국이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는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고, 또 민주주의로 분류된 나라로서는 인도가 민주주의 최대 인구가 최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그것도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인구의 경우에 중국의 인구는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 낳기 운동을 한 30여 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고, 인도는 이제 젊은 층이 많습니다. 출생률도 인도는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좀 지나면은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거라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국방비를 비교하면 국방비는 중국이 1776억 달러의 국방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도는 이제 62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상당히 국방비에서는 이제 인도가 굉장히 약하죠. 다만 이제 국방비라는 것은 그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옛날에 소련이 미국과 국방비 경쟁을 하다가 국방 경쟁을 하다가 결국 망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방비는 그렇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전혀 쓸 돈을 갖다가 국방비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국방비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인도와 중국의 이제 겉모양의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델이 이제 중국과 인도는 다른데, 중국이 모델로 삼은 사람은 역시 진시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공산주의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은 결국은 진시황과 같은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진시황은 BC 221년에 BC2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떠나서는 이제 기준 연도 이전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탈생 이전보다는 그런 걸 많이 써서 국제적으로 BC2라고 그러죠. 그래서 BC2 221년에 중국이 통일했는데, 통일할 때 뭐로 통일했습니까? 법과 사상으로 통일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잔혹하고 아주 그냥
전쟁의 원리에 의해서 국가관계를 하는 그런 이제 법과 사상으로 통일했는데, 통일 후에도 이제 통일이 됐으면 그 통일을 지도하는 그런 이념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통일할 때 이념하고. 근데 통일 후에도 똑같이 법과 사상으로 그 아주 잔혹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분석 행위라든가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 잔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얼마 못 가고 망했죠. 망해서 이제 한나라에 와서 누방이 처음에는 이제 법과 사상과 좀 대비가 되는 도가를 하나의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도가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도가라는 건 이제 통치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무제에 와서 육아를 이제 통치 이념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육아가, 공자의 가르침이 정통적인 중국 사상으로 쭉 이어왔죠. 그러다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왔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육아로 했지만은, 명분은 육아지만은 그 통치의 방법론상으로는 법가를 많이 활용을 했다 하는 이제 기록이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의 그 모범이 진시황으로 이렇게 잘못 표현해다 가지고는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는 역사적으로 통일을 중국이 BC 221년에 했지만은, 인도는 그보다 앞서서 BC 260년 정도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일할 과정에서는 중국의 법과 비슷하게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군사적인 그런 모델을 활용해서 그래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인도도 중국과 못지않게, 중국에는 손자가 있지만은 인도에는 까우틸리아라는 그런 아주 법과 사상과 비슷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인 그런 이제 그 찬드라 굽타라는 왕의 이제 그 참모가 바로 그 까우틸리아였는데, 그렇게 이제 그 권모술수나 그런 걸 이용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쇼카 대왕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계속 통일 운동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통일의 그 남부에 있는 그 칼린가라는 그런 남부의 조그만 지역, 그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그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죽은 인명이 10만이나 됐답니다. 10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쇼카 대왕이 굉장히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정책을 바꿔서 통일 후에는 불교에 기여를 하고, 불교의 이제 자비와 그런 그 평등과 그런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후에 사람들의 평가하는 부분은 굉장히 현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할 때는 그렇게 썼어도, 통일 후에는 모든 민족을 포용하려면, 당시 인도가 큰 대제국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저쪽에 로마 근처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한 대제국을 건드렸는데, 그런 거를 통치하자면은 그런 그 모든 민족과 사상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바로 아쇼카 대왕이 그런 정책을 했다. 그래서 상물을 살상하는 걸 금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무슨 뭐 다리를 놔주고, 이런 그 모든 정책, 그런 것이 오늘날의 복지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세계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그 아쇼카 대왕이다. 그래서 역사가들, 특히 토인미나 유명한 역사가들이 아쇼카 대왕을 세상의 군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라고 평가를 한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쇼카 대왕은 큰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도가 무슨 뭐 또 그 이슬람의 침입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또 이제 영국이 이제 근세화하던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지배를 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간디의 그 무주왕 불복종주의라든가 그런 그 아쇼카 대왕의 인연과 전쟁을 하면서도
독립전쟁을 하면서도 살생이 아니라 그렇게 무주왕 불복종주의라는 걸 가지고는 독립을 또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쭉 그 모델이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예가 있어서 그건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의 그 잘못된 모델 아시죠? 그 진시황과 인도의 그 아쇼카 대왕의 모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델의 두 나라가 차이가 났다는 거. 그래서 모범을 누구를 보이느냐, 모범을 누가 보이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군왕검의 그 홍익인간이라는 건 하나의 큰 그 모델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모델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우리한테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 그래서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중국은 이상하게 그 진시황의 모델을 현대도 정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중국이 그 모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1920년에서 21년 그 사이에 22년 그 사이에 미국의 실용주의의 거두인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존 듀이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존 듀이의 제자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미국의 실용주의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적용하면은 미국이 만든 새로운 철학이죠. 물론 옛날 철학을 다 참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주장은 뭐냐면은 과거에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 진리를 갖다가 하던 그런 거는 잘못된 것이다, 넓은 것이다. 진리는 그렇게 철학적 원칙이나 종교적 원칙에서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실제에서 실천을 통해서 한번 해봐가지고 그것이 인간 사회의 발전과 그 복지나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게 바로 진리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을 실천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 진리인지 아닌지를 따진다. 이것이 이제 그 실용주의의 기본적인 바탕이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미국의 자유와 그런 그 정의라는 자유라는 그 미국의 이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념이 세계를 굉장히 발전시켜 오고 세계를 변화시켜 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그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특히 존주의가 아주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아서 제자들을 많이 뒀는데 그 국제적인 제자들도 많아서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제자가 호적이라고 그러죠. 호적이라는데 중국 발음으로 후스인데 후스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제자고 굉장히 대학자죠. 그래서 후스의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이제 존주이가 와서 여행을 하고 강연을 하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1919년 20년 그 당시에 바로 러시아의 혁명에서 러시아의 소련의 그 막시즘이 중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중국의 공산당이 탄생하던 바로 그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공산당의 그 사상하고 충돌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산당이 주의 주장하고 후스의 주장은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서로 공개 논쟁을 하자. 그래서 논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날 이제 당시에 주의 논쟁, 주의라는 것은 이제 중국어로 이데올로기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주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무슨 주의 하는 그래서 그 주의 논쟁이라고 불리는 그 논쟁에서 후스는 중국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을 교양시키고 국민을 깨우치고 해서 국민의 의식이 많이 변하고 그런 다음에 차츰 점차적으로 중국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진짜 해결이 되지 이념을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한다. 이념이라는 거는 증명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가는 상당히 낭패를 보고 하니까 그리고 정치가들한테 이용돼 가지고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점진적인 그런 계몽을 통한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후스는. 그런데 이제 상대방에서 그 대표 주자로 나온 사람이 리타자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당시에 굉장히 이론가였죠. 그런데 중국말로는 이대조죠. 우리 저 한문으로는 이대조라는 사람인데 리타자오가 나가서 둘이 논쟁을 붙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타자오는 후스의 논리에 반박해서 언제 중국이 말이죠. 지금 급한데 언제 중국이 국민을 깨우치고 교養하고 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제 이거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 주의를 좀 국민들한테 주의를 주입시켜서 이 주의를 가지고 중국의 문제를 아주 단숨에 해결해야 된다. 그 주의 중에는 막시즘이 가장 중요한 그런 주의인데 그것이 이미 소련의 혁명을 성공시켰고 또 동유럽에서 많은 그 국가들도 다 막시즘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공산화 됐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의고 굉장히 그 실용성 있는 그런 주의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공산당의 선전술이 너무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그 점진적인 개혁보다는 빨리 좀 중국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후스와 같은 그 실용주의자들은 전부 이제 미제의 앞잡이다. 그런데 내 때를 쓰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후스는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그 정도로 이제 공산당이 이제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이 그 미국의 실용주의를 도입해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중국이 놓쳤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용주의가 다시 꽃을 폈죠. 덩샤오핑에 와서 꽃을 폈습니다. 덩샤오핑은 공산주의자죠.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택동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산주의적인 했는데 이 사람은 실용주의 사상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굉장히 실력이 출중해서 계속 견제를 받았지만은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숙청은 안 했죠. 중간에 숙청도 당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속 숙청당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부도옹, 오뚝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갖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아왔는데 개혁개방의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는 그걸 타고 등소평에 다시 등장을 해서 이제 1978년에 그 삼중전회라는 제3차 공산대회 제3기의 그 중앙위원회라는 그런 데서 권력으로 부상을 했죠. 권력으로 부상해서 그때부터 이제 실용주의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가 자들이 그냥 우글우글한 자기도 공산주의자는 합니다만은 그런 데서 어떻게 실용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용주의 하다가 몇 번 그 숙청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덩소평은 상당히 그 현명한 사람이라 공산주의 이념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이용해서 실용주의를 폈습니다. 그 덩샤오평이 한 유명한 말 중에서 몇 가지 있죠. 그 가장 유명한 말은 실천은 진리의 유일한 그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바로 실용주의, 미국의 실용주의의 프라그마티즘의 말을 아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거의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마오쩌둥의 실천론에도 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실용주의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뭐를 이용하냐면은 그 모순론, 마오쩌둥의 모순론도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모든 모순을 다 기급 모순으로 해서 계속 혁명을 했는데 당시화병에서 탁 뒤집어서 당시에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점중하는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어떻게 보면 잘 살까 하는 욕구와
낙후된 중국의 현실, 경제적 현실 간의 모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공산당의 과제다. 이렇게 싹 얘기를 함으로써 그 개혁개방에 이제 그 이론적 기초로 확립을 하고, 또 유명한 말이 뭡니까? 흥묘백묘론이죠. 허마오, 빠이마오라는 흥묘백묘라는 그런 논인데, 즉 거본개혁이든지 신고양이든지 쥐만 잡으면 되지 무슨 색깔이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데올로기를 필요 없다 이거죠. 이데올로기 그거 따지지 말고 빨리 우리 현실 문제 해결하는데 집중하자. 이것도 바로 그 미국의 실용주의의 프라그마티즘의 그거를 거기 살짝 그렇게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덩샤오핑은 진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다만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공산당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당 원칙, 그 지배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보수주의자들을 달리게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후계자들한테 모택동 같이 일생 동안 평생 하는 그거는 그만둬라. 이제는 임기제로 해서 5년씩 10년 정도만 2번만 하라. 그래서 쭉 해서 그 짱쩌민까지 또 후진타오까지 다 10년만 했죠. 5년씩 5년씩. 그런데 이제 그 시진핑에 와서 임기를 없애버리고 이제 독재를 강하고 시작하고, 또 마오쩌둥의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가 상당히 경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태에서 또 우한 폐렴 같은 것이 나타나서 중국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용주의가 중국에서 상당히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중조됐고, 실용주의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중국이 78년부터 2004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매년 8.5% 이상의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세계적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국부가 늘어나고 이제는 그 세계 제일을 꿈꿔서 미국한테 도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게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실용주의를 진짜로 활용을 하고, 또 실용주의를 계속해서 중국 사회가 굉장히 좋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공산당 독재의 또 무소불위의 임기가 제한 없는 그런 체제로 변한 그런 것이 상당히 세계적으로는 재앙이고 상당히 두려운 일이고,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인도도 그 뭐예요,